여러분, 여기 추운 한겨울 밤,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갈 곳이 없어 한없이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집. 여기 밥 한 번 먹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져가는 집을 일으켜 세운 신동이 있다는데요. 추운 엄동설 안에 아이를 내쫓지 않고 집으로 들인 마님. 그리고 이 집을 뺏으려고 하는 악독한 놈과 신동의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그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저기 멀고 먼 경상도 땅 한 모퉁이의 마음씨. 곱기로 이 고을 저 고을 소문이 자자한 윤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슬하에 자식 하나 없이 그 넓디 넓은 기와집을 홀로 지키고 있으니 남들이 보기엔 천석군 부자요.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양반집이었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지요. 날마다 적막한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세월을 보내는 윤씨 부인의 마음은 가을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어느 동지 섣달,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친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듯 창문을 흔들어대고 한방눈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던 그날. 밤, 대문 밖에서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밥 한 숟갈만 주셔요. 하는 모기만 한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하도 가늘고 약해서 자칫하면 바람 소리에 묻혀버릴 듯 했습니다. 하인들이 밤이 깊었다며 귀찮아하고 이런 밤중에 무슨 거지가 와서 소란이냐 하며 쫓아내려는 걸 윤씨 부인이 황급히 달려나와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어서 대문을 열어보거라. 윤씨 부인이 직접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밖을 내다보니 웬 7살이나 먹었을까 싶은 조그만 사내 아이가 하얀 눈밭에 파묻혀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꼴을 보니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걸친 다해진 삼배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넝마 조각이 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드러난 살갗은 매서운 추위에 뻘겋게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작은 발에는 신발 한 짝 신지 못한 채 피고름이 엉겨 붙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듯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틈도 없이 윤씨 부인은 덥석 아이를 두 팔로 끌어안고 안방 따뜻한 아랫목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에구머니나 에구머니나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추웠을꼬 얼마나 무서웠을꼬. 여봐라 여봐라 당장 뜨거운 숭늉과 따끈한 밥상을 차려 내오너라. 어서 어서. 윤씨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아랫목에서 몸을 녹이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복동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없이 그저 이 집, 저 집 문전을 떠돌며 동냥질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던 불쌍한 아이였지요.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오늘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이 집 대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하얀 쌀밥 한 그릇과 고소한 고깃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을 정성스레 차려 내어주니 복동이는 허겁지겁 씹지도 않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 입 안으로 연신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 작은 입으로 밥을 삼키는 모습이 어찌나 짠하고
애처롭던지. 윤 씨 부인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나쁜 일이 따라온다고 했던가요? 그토록 평화롭고 고요하던 윤 씨 부인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윤 씨 부인의 시동생, 사람들이 최 주사라고 부르는 자였습니다. 이 최 주사라는 작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타령에 취해 지내고 밤이면 밤마다 노름판을 기웃거리며 돈을 탕진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언제나 형순이 재산을 빼먹을 궁리만 골똘히하는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혀를 차는 인물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형수님, 형수님 계시오? 저 왔습니다. 바로 그날도 최 주사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비틀 걸어 들어오더니 대문을 난폭하게 박차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조차 제대로 뗄 수 없을 만큼 술에 절어 있었지요. 형수님, 어디 계시오? 나왔소. 안방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온 최 주사는 거침없이 안방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안방 아랫목에 웬 거지. 꼴을 한 남루한 아이가 따끈한 밥상을 받아놓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형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 곁에 앉아 자상하게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 주사의 눈썹이 꿈틀하고 일그러지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목청을 높여 소리를 버럭 질러댔습니다. 아니, 형수님, 도대체 지금 제정신이시오? 제정신으로 하시는 일이오? 어디서 굴러온 근본도 모르는 거지. 새끼를 우리 집 안방에 멋대로 들이십니까? 내가 조카라도 하나 생기나 했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혹시 노망이 나신 거 아니요? 윤 씨 부인이 깜짝 놀라 당황하며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험한 말씀 마세요. 제발 부디 그러지 마시고요. 이 혹독한 엄동설 안에 추위와 굶주림에 떨다가 거의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하도 불쌍하고 가엾어서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만 먹이려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잘못입니까? 하지만 최 주사는 비아냥거리듯 코웃음을 치며 콧방귀를 크게 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신고 있던 더럽고 냄새나는 버선발로 복동이 앞에 놓인 밥상을 있는 힘껏 와장창 하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귀하디 귀한 새하얀 쌀밥과 따끈한 고깃국, 정성스레 차려놓은 반찬들이 한꺼번에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방바닥에 처참하게 엎어졌습니다. 그릇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날카로운 파편으로 흩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복동이의 작은 손등과 팔뚝에 날아와 닿았습니다. 아, 뜨거워. 아야. 복동이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움츠러들자 최 주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낄낄거리며 비열하게 웃어댔습니다. 그러더니 거침없이 다가가서는 복동이의 작은 머리통을 주먹으로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이런 재수도 없는 놈, 복도 없는 놈, 남의 집 안방이 내 놈 안방인 줄 아느냐? 거지 주제에 감히 이런 데를 드나들어?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여기서 당장 나가지 못할까? 복동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그 작은 몸은 공포에 떨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제발. 왜 이러십니까? 정말 어린아이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윤 씨 부인이 울며불며 최 주사의 팔을 붙들고 애타게 매달렸지만 과연 연약한 여인네의 힘으로 건장한 사내의 완력을 당해낼 제 간이 있겠습니까? 윤 씨 부인의 가느다란 손은 허공을 헛되이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윤 씨 부인을 거칠게 밀쳐내더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복동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짐승을 거칠게 낚아채듯 복동이의 가느다란 뒷덜미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감히. 최 주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마치 쓰레기 자루라도 되는 양 거침없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문밖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차디찬 마당으로 힘껏 내던져 버렸습니다. 으악, 으아. 복동이는 하얀 눈밭에 얼굴부터 처박혀 떼굴떼굴 구르며 목이 터져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몸은 차가운 눈 속에서 마구 굴렀고 얼굴과 옷에는 하얀 눈이 덕지덕지 묻어났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그만 때려주셔요. 밥 안 주셔도 되니께 아무것도 안 달라고 할 테니께 그냥 때리지만 마셔요. 어린아이가 손이 발이 되도록 온몸을 움츠린 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애타게 빌고 또 비는데도 최 주사는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 주사는 대문 밖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집어들고는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복동이의 등짝을 그 단단한 지팡이로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퍽, 퍽, 으악, 아파요, 아파요. 이런 재수 없는 놈,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보다니. 최 주사는 숨을 헐떡이며 지팡이질을 멈추고는 뒤에서 울부짖고 있는 윤 씨 부인을 향해 돌아서서 험악한 얼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지금 제 말 잘 들으시오. 똑똑히 귀담아 들으시오. 우리 형님께서 평생 애써 일궈서 남기신 이 집안 재산, 이 모든 전답과 곳간의 곡식, 이 기와집까지 말이오. 이건 모두 형님의 피를 나눈 핏줄인 바로 이 내가 당연히 물려받는 게 천지의 법도요. 세상의 이치요. 그런데 형수님께서 만약에라도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을 데려다가 양자라도 삼아서 이 귀한 재산을 빼돌릴 셈이라면 말이오. 그때는 내가 이 최 주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당장 이놈의 목을 비틀어서 아주 죽여 없애 버릴 테니 그리하시오. 명심하시오. 최 주사의 목소리는 으름장 같았고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리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마를 휘날리며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쳐나가서는 차디찬 눈반 위에서 떨고 있는 복동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쩐담, 이를 어쩐담. 윤 씨 부인은 복동이의 작은 몸을 꼭 껴안은 채로 하늘을 향해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슬프고 처량해서 듣는 이의 가슴을 에이는 듯 했습니다. 차디찬 눈반 위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얼어붙은 어린아이와 그 아이를 끌어안은 가련한 과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캄캄한 밤하늘 아래 밤새도록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얀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매서운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눈보라에 실려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정말이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저 악독하고 못된 악당 같은 놈은 배를 두드리며
흡족해하고 따뜻한 안방을 혼자 차지하고 편히 누워 있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세상의 이치란 것이 정녕 이토록 불공평하고 잔인한 것일까요? 그날 밤 윤 씨 부인과 복동이의 울음소리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최 주사가 술에 잔뜩 취해 마루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틈을 조심스럽게 타서 몰래 복동이를 사랑채로 살며시 데려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정성스럽게 복동이의 상처 난 곳곳에 귀한 약재를 발라주고 고름이 난 곳은 깨끗이 씻어낸 뒤 정갈한 새 옷을 정성껏 입혀 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갖 때와 때국물이 벗겨진 복동이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티가 흐르고 준수한지 마치 양반댁 옥골 선풍 도련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빼어났습니다. 맑고 영특해 보이는 눈매며 단정한 이목구비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윤 씨 부인은 복동이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푹 쉬며 방 한 구석에서 오래되고 낡은 장부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에휴,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곳간에 가보면 쌀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장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적혀 있으니 아무래도 내 눈이 어두워서 도둑이 드는 줄도 제대로 모르는 개로구나. 내가 과부 홀몸이라 이리도 쉽게 속는 것인가. 바로 최 주사가 직접 관리하고 기록한다는 그 장부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주판화를 이리저리 튕기며 계산을 해보고 머리를 싸매고 골똘히 들여다보며 애를 쓰고 있는데 바로 옆에 조용히 앉아 있던 복동이가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복동이는 윤 씨 부인의 어깨 너머로 장부를 살짝 곁눈질하더니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다가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기 그 줄 말이유. 거기는 쌀열 가마니가 빠진 게 아니라 쉰 가마니가 통째로 빠진 것 같은디유? 윤 씨 부인은 깜짝 놀라서 황급히 고개를 돌려 복동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뭐라고? 내가 숫자를 아느냐? 글자를 읽을 줄 아느냐?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디 그냥 보이는데요. 저기 세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획 하나를 아주 교묘하게 살짝 고쳤네요. 1, 2 자에다가 획 하나를 더 그어서 이를 자로 슬쩍 만들었구만요. 먹물 색깔도 미세하게 다른디요. 윤 씨 부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을 비비고 촛불을 더 가까이 당겨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로 복동이의 말대로 먹물 흔적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을 크게 부릅뜨고 봐야만 알아챌 수 있을 만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획 하나가 나중에 더 그려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윤 씨 부인은 혹시나 싶어서 더 어려운 셈 문제를 복동이에게 내보았습니다. 그럼 복동아, 이건 어떠냐? 쌀 한 가마니가 단량이고 30 가마니를 장터에 내다 팔면 모두 얼마가 되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동이가 주저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야 150냥이지요, 마님. 그걸 셈이라고 하셔요.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윤 씨 부인은 입이 딱 벌어져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밥 좀 얻어먹으려고 떠돌아다니는 평범한 거지. 아이인 줄로만 알았더니 속담에 이르기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던가요? 복동이는 부모도 없이
장터 바닥을 이리저리 구르며 장돌뱅이들의 거래를 지켜보고 어깨 너머로 저절로 배운 셈법이 마치 신산의 경지에 이른 천재였던 것입니다. 복동아, 그럼 이건 어떠냐? 쌀 25 가마니에 보리 42 가마니를 합하면 67 가마니지요. 그럼 거기서 콩 18 가마니를 빼면 49 가마니요. 복동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마치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답을 술술 내놓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로구나. 하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가 분명하구나.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분명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조상님께서 이 외로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복덩이를 이 불쌍한 과부에게 보내주신 게 틀림없어. 윤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감격에 겨워 그 길로 복동이를 와락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이의 작은 몸이 윤 씨 부인의 품에 폭 안겼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비상한 머리를 타고 났으나 부모도 형제도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구박받으며 살아온 가엾은 아이. 넉넉한 재물과 드넓은 전답은 있으나 슬아의 자식 하나 없이 텅 빈 집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세월을 보내던 가련한 과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두 사람은 그날 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기로 굳게 약조했습니다. 복동아,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러주마. 내가 나에게 온 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니 앞으로 너는 윤복룬폭이라는 이름을 가지거라. 윤씨 집안에 온 복덩이라는 뜻이란다. 윤씨 부인은 복동이에게, 아니 이제는 윤복이라 불리게 된 아이에게 정성껏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조심스럽게 피해, 특히 그 악독한 최 주사의 눈을 피해 밤이 깊어지면 사랑채에서 몰래 윤복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의 글귀들을, 그리고 양반가의 예법과 몸가짐을, 장부를 다루는 법과 세사, 이치를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지요. 윤복이는 마치 바싹 마른 스펀지가 물을 단숨에 빨아들이듯 선생이 하나를 가르치면 그것으로 10가지를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어머님, 이 글자는 이런 뜻인가요? 그렇단다, 윤복아. 그런데 내가 어찌 그것까지 알았느냐? 아까 가르쳐 주신 저 글자와 소리가 비슷해서 혹시 뜻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 이 영특한 아이를 보게나. 촛불이 깜빡이는 사랑채에서 윤씨 부인과 윤복이는 밤이 깊도록 글을 읽고 샘을 익혔습니다. 윤복이의 눈은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반짝반짝 빛났고 윤씨 부인의 얼굴에는 자식을 둔 어미의 기쁨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윤복아, 너는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구나. 내가 있어서 이 어미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다.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을 만나서 이렇게 글도 배우고 따뜻한 밥도 먹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윤복이는 날이 갈수록 총명함을 더해갔고 윤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자식을 둔 어미로서의 기쁨을 깊이 느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글을 읽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고 그 모습은 마치 진짜 어머니와 아들처럼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일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뒤따르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불행의 그림자는 어느새 이 집안에 다시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온 세상에 꽃이 만발할 무렵, 드디어 최 주사가 오랫동안 꾸며온 악랄한 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관아에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이방관청의 아전과 험상궂게 생긴 나졸 서너 명을 대동하고 위세를 부리며 윤씨 부인의 집에 거침없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형수님, 큰일 났소. 대단히 큰일이 났다고요. 관아에서 감사가 직접 나왔는데 우리 형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관아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주사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급한 척 외쳐댔습니다. 윤씨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무슨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요? 우리 영감 어른은 평생을 남의 돈 15원 한 장도 함부로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셨소. 더구나 관아 돈을 빌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자 옆에 버티고 서 있던 이방이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을 번뜩이며 손에 들고 있던 위조된 차용증을 윤씨 부인의 얼굴 앞으로 번쩍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이것 좀 보시지요. 증서가 분명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인께서 직접 쓰신 것이 틀림없소. 원금에 지금까지 쌓인 이자까지 모두 합쳐서 쌀 천석이요. 천석, 당장 오늘 안으로 갚지 못하면 이 기와집과 들판의 전답을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관하로 귀속시키고 압류하겠소. 이방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그 태도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최 주사가 관아에 부패한 이방과 은밀히 짜고 윤씨 부인의 전 재산을 한 입의 통째로 삼키려고 꾸민 치밀한 가짜 빈 문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최 주사는 옆에서 짐짓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척하며 능숙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형수님을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형수님께서 어디 쌀 천석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지요. 그냥 저 이방 어른께 집문서를 순순히 넘겨드리고 몸만이라도 무사히 나가시는 게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쯧쯧.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일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 주사의 입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가 연신 흘러나왔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승리의 쾌감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두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고꾸라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최 주사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때가 왔다는 듯이 성큼성큼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려 했습니다. 집문서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지요. 비켜라, 비키지 못할까. 이제부터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최 주사는 앞을 가로막는 하인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천천히 스르르 하고 조용히 열리더니
고급스러운 비단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소년이 또렷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소년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복동이, 아니 이제는 윤복이라 불리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소년에게로 쏠렸습니다. 네 이놈, 이 건방진 놈,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어른을 향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느냐? 최 주사가 복동이를 보고 기가 차다는 듯이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지요. 허허, 참으로 가관이로군. 형수님께서 오냐오냐 귀하게 키우시니까 거지 새끼 주제에 이제는 자기가 상전인 줄 착각하는구나. 내 주제를 똑똑히 알아라. 당장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최 주사는 손가락으로 복동이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복동이는 양반 도련님처럼 뒷짐을 딱치고 꼿꼿이 서서는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마당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크게 소리쳤습니다. 작은 아버지, 아니 최 주사 어른,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머리 위에 저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형수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관아에 부패한 아전과 은밀히 짜고서 이렇게 뻔뻔하게 사기를 치시다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복동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눈빛은 정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대문 밖에서 구경하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 어린 것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은가? 아무리 봐도 수상쩍었어. 윤씨 영감이 관아 돈을 빌렸을 리가 없지. 최 주사 그놈 원래 술과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더니만 이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들통날까봐 초조해진 것입니다. 최 주사는 복동이의 말에 당황하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세워둔 몽둥이를 급히 집어들고는 복동이를 향해 사납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놈, 내가 오늘 내 주둥이를 찢어놓겠다. 하지만 복동이는 어렸을 적부터 거리를 떠돌며 몸이 날쌔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잽싸게 옆으로 몸을 피하며 동시에 번개같이 손을 뻗어 이방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그 차용증을 낚아챘습니다. 이놈이 당장 내놓지 못해. 이방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최 주사는 더욱 격분하여 복동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그 차용증을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펼쳐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잽싸게 낚아챈 차용증을 양손으로 쫙 펼쳐 들고는 마치 승리의 깃발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높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을 어르신들, 이 차용증을 좀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라고요. 여기에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10년 전에 쌀 1000석을 빌렸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요? 복동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차게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그렇지. 10년이나 묵은 오래된 빚이니까. 그동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집과 전답을 모두 내놓으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방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들통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복동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피식 비웃으며
그 차용증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탁, 탁. 참으로 이상하네요. 정말 묘하고 수상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십시오. 이 종이는 한양 조지서에서 만든 최고급 한지입니다. 아주 귀하고 비싼 종이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종이를 이렇게 빛에 비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동이는 차용증을 햇빛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종이 속에 물결무늬처럼 을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를 만든 해를 표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을묘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올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 마당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복동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복동이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께서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올해 만든 종이에다가 빚보증을 쓰셨단 말입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올해 만든 종이에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 정말 귀신도 웃을 일이지요. 복동이의 목소리는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와, 맞아, 맞는 말이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맞네, 저 차용증이 가짜야. 저놈들이 가짜 문서를 만들었어. 저 천하의 사기꾼 놈들, 못된 놈들, 과부 집안 재산을 등쳐먹으려다가 딱 걸렸네. 저런 악당들을 그냥 둘 수 없어. 관아에 고발해야 해.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사방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주사와 이방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종이는 원래 저 놈이 헛소리를 하는 거야. 믿지 마시오. 저건. 최 주사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더듬거렸고 이방 역시 얼굴이 흙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런 그들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명할 틈도 도망칠 시간도 없이 대문 밖에서 우렁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들려왔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백성을 속이고 과부를 괴롭히는 천하의 악당들, 당장 포승주를 받으라. 그동안 복동이가 몰래 편지를 써서 은밀히 보내불렀던 고을의 사또께서 포졸들을 잔뜩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사또는 평소에 청렴결백하고 공정하기로 이 고을 저 고을의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지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최 주사와 이방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들이 선량한 과부의 재산을 탐내어 노리고 온갖 흉계와 간계를 꾸민다는 제보를 받고 몰래 잠복하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눈은 한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높은 하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이니라. 사또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미천한 것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 주사와 이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털썩 주저앉았고 너무나 큰 공포에 떨다가 그만 오줌까지 지리고 말았습니다. 바짓가랑이가 흠뻑 젖어들었지요. 두 사람은 마치 죽을 것처럼 부들부들 떨며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렸습니다. 여봐라, 포졸들은 들어라. 저 파렴치하고 파렴치한 놈들을, 저 염치 없고 비열한 놈들을 당장 형틀에 단단히 묶어라. 곤장 100개를 세차게 쳐서 다시는 딴 맘을 먹지 못하게 하고 두 다리를 완전히 분질러서 한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아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매우 쳐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쳐라. 딱, 딱. 으악, 아이고. 딱, 딱. 살려주시오, 살려주십시오. 최 주사와 이방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곤장이 내려올 때마다 그들의 살가죽이 터져 나갔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윤씨 부인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곧 복동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복동아. 우리 복동아. 내가 이 불쌍한 애미를 살렸구나.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살렸어.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말았을 거야. 윤씨 부인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통쾌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 저런 악당들은 저렇게 벌을 받아야 해. 윤복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 어린 나이에 어찌 저리 영특할까.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고 통쾌한 가슴 속 깊이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듯한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당이 벌을 받는 이 순간을 마을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새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 고을 어기부터 꽹과리와 징, 북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아니. 한양에서 과거에 장원급제하신 신임 사또께서 행차하신다. 모두들 길을 비켜라. 관복을 입은 훤칠하고 늠름한 청년이 위풍당당하게 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잘생기고 준수한지,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이 어찌나 넘치는지 마치 햇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눈부신 광채가 났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으며 자세는 꼿꼿하고 당당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동이, 아니 이제는 윤복이라 불리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윤씨 부인의 지극한 사랑과 가르침 아래에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고 마침내 한양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특별한 명을 받들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고을의 사또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윤씨 부인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버선발로 대문을 박차고 나와 마당까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 윤복, 약속대로 큰 성공을 거두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복동이는 말에서 재빠르게 뛰어내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윤 씨 부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오냐 오냐, 내 아들아, 내 귀한 아들아,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이 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윤 씨 부인은 복동이의 두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지난 세월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감격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죽을 것처럼 떨며 대문을 두드리던 가엾은 거지. 아이를 거두어 정승판서도 부럽지 않은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윤 씨 부인의 착한 마음씨와 깊은 덕이 이제 온 세상에 환하게 빛을 발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들어 환호성을 질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윤 씨 부인과 복동이를 축하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선행이 이런 복을 불러왔구나. 복동이가 정말 장원급제를 하다니 우리 고을의 자랑이야.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끓었고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날, 담벼락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는 초라한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밥 좀 얻어먹으려 기웃거리는 그 늙은 거지 누구겠습니까? 바로 최 주사였습니다. 그날 곤장을 맞고 쫓겨난 뒤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알거지가 되어 병들고 늙어버린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래도 양반 행세를 하며 이 집 저 집 문전을 기웃거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는 사람도 줄어들고 몸은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한때는 기름진 음식을 실컷 먹고 좋은 옷을 입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남이 버린 누더기를 걸치고 개똥 같은 음식이라도 얻어먹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최 주사는 담벼락 틈새로 화려한 가마에 탄 복동이와 인자하게 웃는 형수님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저 아이를 잘 보살폈더라면 지금쯤 나도 저 집에서 호강하며 살았을 것을. 내 복을 내 손으로 걷어찼구나.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벌을 내리시는고. 잔치집 마당에서는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온갖 진수성찬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주사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하인들이 먹다 남은 전과 밥을 던져주자 최 주사는 허겁지겁 주워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입 빼어 물 때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일어선 최 주사는 쓸쓸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법. 하늘은 보고 있고 땅은 기억하고 있나니 선한 마음씨로 덕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치면 그 응보가 제 몸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요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보라치는 밤, 버려진 아이에게 내어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훗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오늘도 착하게 사시는 여러분께 반드시 큰 복이 굴러들어오길 바라며 가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로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